네, 안녕하십니까. 에버그린입니다. 2022년 비트코인 암호화폐 연말 시나리오에 대한 분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차트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200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현재 아래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크립토 토탈 마켓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200주 이동평균선 위에서 현재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월간 수익률입니다. 지난 9월 에버그린 채널에서 별다른 영상 업로드는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없어도 별로 상관이 없었던 것이 그렇게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이너스 3.12%로 그렇게 변화가 없었고요. 그리고 9월 자체는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본다면 10월에 수익률이 좋은 때가 많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4년 주기 사이클이라고 많이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 2013년 불장 이후 2014년 하락장이 왔었습니다. 자, 이때의 10월 수익률은 별로 좋지가 않았고요. 자, 2017년 상승장 이후 2018년 하락장이 왔을 때도 이때 10월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번 2021년 상승장이 오고 난 뒤에 22년 지금 하락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4년 주기 사이클로 봤을 때는 이번 10월 그렇게 큰 기대는 하면 안 되겠다라는 또 결론이 도출이 되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크게 보느냐 아니면 4년 주기 사이클을 보냐 해서 요건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에버그린 채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이 정도였을 때 이제 하락장 시그널 해가지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집중적으로 방송을 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승장 준비라고 영상을 해서 올리고 있고요.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조금 더 싸게 살까 하는 걱정 단계이고 투입할 현금에 대한 효율적 투자 고려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이 바닥인가라는 이런 의견이 아주 분분합니다. 과거 2018년 하락장을 예를 들어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제 6,000불을 지켜주느니 하다가 이게 바닥이다 했다가 반토막이 났죠. 3,000불대로 이렇게 내려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 좀 의견이 갈립니다. 이때가 6,000불이다. 그리고 지금은 이미 3,000불대 내려왔던 시기, 한 번 더 주저앉았던 이 시기와 동일하다. 지금 같은 경우 지금 되게 하락이 되게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 이 첫 번째 의견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의견, 아니다. 아직 이렇게 추가적인 하락이 한 번 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얘기하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내려온다면 또 어디까지 주저앉는 건가? 흔히들 얘기하기 14,000달러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바로 이제 2019년 당시에 한번 피크 찍었던 요 자리 있잖아요. 요 자리까지 오지 않을까? 요게 이제 1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비트코인을 크게 봤을 때 장기 홀더들의 손실로 보는 바닥에선 지금 거의 바닥권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비트코인 반감기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다음 반감기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 바닥 패턴이라면은 지금 10월 말에서 11월 사이가 바닥이 형성되는 이런 패턴이 것으로 지금 분석들이 많은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반감, 세 번째 반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일어나게 될 네 번째 반감 일자가 있는데요. 이제 반감 일자를 기준으로 바닥을 찍었던 때로 이제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이 반감 이전에 533일, 그러니까 두 번째 반감 기준으로 533일 이전에 바닥을 찍었었던 때가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반감 때는 526일 이전에 바닥을 찍었던 이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패턴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면은 이제 네 번째 반감이 2024년 4월 6일로 이 사람이 이제 찍어놨는데, 자, 이거 기준으로 526일 전으로 계산을 한다면은 이제 곧 바닥이 10월 말에서 11월 사이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 예상을 하는 거고요. 또 다른 분석가가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슷한 분석인데요. 자, 여기 보신 보라색 선이 비트코인 반감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반감 이전에 546일 이전에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반감 이때는 525일 전에 반감을 찍었다. 그래서 사실 546일일지 525일일지 다른 날일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대충 500 며칠이라고 계산했을 때 이 다음 비트코인 2024년 4월에 일어날 2024년 4월이라고 적혀 있는데 5월일 수도 있고 아직은 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4월이라고 찍어놨는데 이거 기준으로 533일 이전으로 계산한다면은 곧 이제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 비트코인 반감을 기준으로 한 이런 분석, 지금 두 번째 분석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또 다른 분석가가 내는 거 있어요. 아까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바닥이 언제 찍혔나 해서 이제 되돌아가는 식으로 계산했는데, 그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째 분석은
비트코인 반감 이후에 언제 바닥을 찍었느냐.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반감 이후 777일이 지나고 나서 찌를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저점을 찍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반감 이후 889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사이클에 바닥을 찍었다. 그래서 세 번째 반감은 이미 일어났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이때가 바닥이라고 한다면은 763일이 지났을 때 지금 바닥을 찍은 것이지 않나라는 이런 분석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게 되돌아가서 계산하는 방법이든 아니면은 전에 있던 반감 기준은 그 다음 하락장의 뭐 바닥을 계산하는 방법이든 지금 뭐 바닥에 근접했다라는 식의 이런 분석들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자료인데요. 자, 이제 까만색 선은 가격이고요. 보라색 선과 연두색 선 이 두 가지 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 선은 롱텀 홀더, 즉 장기 홀더의 실현 가격이고요. 그리고 연두색 선은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요. 이 보라색 선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갈 때, 이때 보시면 보라색 선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가고 보라색 선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가고 보라색 선이 초록색 선을 뚫고 올라갈 때 통상적으로 비트코인의 저점이었다라고 지금 이 분석은 지금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게 이거고요. 자, 그리고 또한 200주 이동평균선, 뭐 아까 앞에도 뭐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지만 200주 이동평균선 역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 200주 이동평균선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비트코인만 봤을 때는 뭐 바닥권이라고는 뭐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비트코인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의 움직임, 단독으로 움직이지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멤버십에서는 요약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지표로 지금 바닥권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식 쪽에서는 아직 추가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점이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비트는 바닥권이라고 하여도 결국 유동성이 중요하다. 자, 코인은 유동성과 기술의 이 합산으로 가격이 책정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달 전에 커뮤니티 게시글로 올린 게 있었는데 한 달 더 이전이었죠. 이더리움 POS 이후에 상승장이 올 것이다 라는 거, 이런 기대감이 되게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개 영상에서도 한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POS 업그레이드는 좋지만 POS 업그레이드 이후에 그 다음 호재가 있냐, 그 다음 호재가 있어도 너무 그 다음 호재의 이 시기가 너무 멀다면은 이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OS 이후에 이더리움 가격 뭐 이렇게 예상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었나, 이게 만약 유동성이 풍부한 상승장 때 이런 이벤트가 일어났다면은 이더리움 가격, 지금 이 가격이 아니겠죠. 결국은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돈이 흘러 들어와야 됩니다. 자, 샘 뱅크먼 FTX 창업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 암호화폐도 회복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샘 뱅크먼 그가 이야기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리마인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US 달러 유동성 지수 흰색, 비트코인 노란색, 나스닥 100 녹색, 이 선들을 보십시오. 움직이는 게 지금 대체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따라서 주가의 패턴을 지금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역사적인 지금 주가 조정 패턴을 지금 보시면 이걸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다 챙겨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좀 더 추려놓은 거 보신다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과거의 이런 주가 흐름 지금 보시면은 이때쯤, 지금은 이제 10월이잖아요. 지금 10월. 이때쯤에 이제 바닥권을 형성하고 올라갔던 때가 있었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조금 더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횡보를 하고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10월하고 11월에 뭐 역사적 패턴으로 뭐 저점을 형성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나스닥 계절성을 본다면은 이제 나스닥만 봤을 때는 나스닥 계절성으로는 10월 중순에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있었습니다. 자, 또한 벤처 캐피탈 인덱스를 보시면 지금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좀 회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으로 많은 돈들 투자받았고 많이들 이제 IPO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이름만 갖다 붙여도 막 투자금들이 밀려 들어왔던 이런 버블 시대가 있었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된 모습 여러분이 보고 계시고요.
우리는 전부 다 FOMC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연준에게 지금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제 올해 남은 FOMC 11월과 12월이 있습니다. 10월에는 FOMC가 없고요. CPI 지수에서 예상치보다 더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려가는지를 통해서 시장에서는 다음 FOMC 인상폭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지레짐작해서 주가나 코인의 가격 또한 미리미리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CPI 발표 10월 13일에 있습니다. 예측은 8.1%인데요. 예측보다 좀 높을지 낮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7월 13일에 발표되었던 이 6월 CPI 9.1보다 지금 현재 더 올라간 모습은 없는 상황입니다. 살짝 지금 내려오고 있죠. 또한 미국 실업률입니다. 여전히 낮죠. 그리고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것 또한 예측보다 실제가 더 낮았습니다. 에버그린 텔레그램 채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자, 첫째, 미국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즉 예상치보다 더 낮습니다. 2번, 파월이 더 후드를 팰 수 있는 요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번, 간단하게 결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야지 코인 가격 상승에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즉 결국 이거랑 같은 얘기죠. 사람들이 일을 못 구해야지 또 연준에서는 경기 안 좋구나, 좀 금리 이제 인상하는 거 좀 줄여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앞서 10월 6일에 발표됐던 거 예상치보다 실제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청구 건수가요. 그래서 곧 또 10월 13일에 또 발표가 됩니다. 예상은 지금 225K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보다 더 높아질지가 이건 관건입니다. 이게 높아져야 돼요. 코로나 때 이렇게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연준에서 조치를 취한 게 있기 때문에 좀 봐야 되겠고, 그리고 미국의 정부기관 포함 비농업 부문 사업체 일자리 순증 규모가 지금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월 사업체 일자리가 26.3만 개로 순증했다. 1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인상하는 폭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이건 이제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에서 구조조정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건 비용 절감 차원에서 주가의 호재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페이스북, 메타라고 하죠. 그래서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일고 있다. 이런 소식들 우리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와 금리와의 상관관계인데 이번 조금 이상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전의 패턴들 보시면은 주가와 금리가 같이 올라가고 같이 빠졌습니다. 자, 이전에는 제가 왜 그랬냐면 경기 괜찮으니까 금리 올려도 된다 해가지고 이때 같이 올라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이전하고 패턴이 다릅니다. 금리를 올리니까 시장에서는 엄살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가 내려가죠. 올 봄 때 비트코인 하락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적지 않은 분들께서 2017년에 금리를 올렸을 때도 비트코인 상승했다. 따라서 상승장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금 금리 올린 이유 물가 때문이죠. 그리고 좀 늦게 시작했죠.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요소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연준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말을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2020년 6월 기사 한번 볼까요? 미국 연준 제로금리를 유지한다. 코로나 떡나 맞고 한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별로 지금 절망적이었을 때죠. 이때는 연준에서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2022년이잖아요. 2022년 말까지 금리 인상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금리를 팍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죠. 그리고 2021년 3월 기사입니다. 미 연준 제로금리 동결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1년 만에 또 말을 바꿨죠. 2022년 9월 22일입니다. 얼마 전입니다. 연준 0.75%포인트 금리 인상 9월 FOMC 때 이야기입니다. 2024년까지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했던 말들을 봤을 때 여러분, 지금의 말, 이 말을 과연 신뢰를 하시겠습니까?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시장에서 다 반영이 되니까 연준에서 뭐라고 했던 간에 이제 연준이 또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꿀 수 있을 가능성 때문에 주가에서는 언제 오를까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CPI의 초점이 살짝 바뀌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에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유가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거 렌트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습니다. 주거 비용 항목에서는 미국 CPI 산출에 있어서 약 33%의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매우 신경이 쓰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CPI라는 것이요. 전부 다 전년 동월 대비라는 거.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즉 이제 올해 막 오르고 작년보다 많이 올라도 이제 그 다음 연도가 그 전년도보다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면 이 오르는 폭, 퍼센트가 결국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연준의 금리 인사 정책으로 인해서 아니면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아니면 뭐 주택 가격 조정 이런 걸 인해서 이런 인플레이션들이 조금씩 꺾이다 보면은 결국 한 바퀴 1년 돌다 보면 지금보다는 좀 더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CPI 지금 보시면은 에너지 영역에서는 전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물론 전년 동월 대비로는 높은 모습이나 지금 이제 전월 대비 보시면은 계속 줄어드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년 뒤쯤 가면은 많이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한번 꺾였으니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이제 주거 쪽이잖아요. 그래서 전월 대비 올라가는 폭이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전 동월 대비로는 6.2%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CPI 보고 뭐 고용지표 보고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모두들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즉 이게 CPI고 그리고 고용지표. 근데 이거 말고 이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이거 말고 남들이 안 보고 있거나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없을까? 이거로 인한 어떤 반전이 있지 않을까라고 우린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자, 과거에 2019년 기억을 하십니까? 이때 잠깐 비트코인이 올랐던 때가 있었죠. 연준에서 금리 인상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뭐 그랬을 때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했었죠. 자, 이때를 우리가 좀 돌이켜 본다면 2019년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본다면은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도 연준 의장 파월이었습니다. 자, 2019년 3월 27일로 돌아가 볼까요? 자, 글로벌 경기 둔화를 걱정한 연준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써놨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연준에서 갑자기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임을 예고를 했고 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오늘 9월 말로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2019년 3월 20일 당시 파월 의장이 이 페드의 금리 동결 이후로 유럽, 중국의 경기 둔화를 지목했습니다. 자기네 나라도 아닙니다. 이 페드의 금리 동결 이유가 유럽하고 중국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페드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중국의 경기 침체까지 고려한다는 이런 상황 우리는 겪었습니다. 2019년 8월 가볼까요? 몇 달 뒤입니다. 파월 경기 확장 유지 위해 적절히 행동, 금리 인하 해석, 분분 이렇게 기사가 좀 나왔었는데요. 연준은 이제 2019년 7월 FOMC 회의에서 10년 7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명확히 보험적인 측면이다 얘기하는데 자 이때 파월 의장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글로벌 경기 둔화의 증거를 더 목도하고 있으며 독일과 중국에서의 현저하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때문이 아니라요. 글로벌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이게 몇 달 전에 이렇게 힌트 주고요. 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황 어떨까? 근데 이상합니다. 자, 글로벌 경기를 자꾸 뭐 생각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건 2015년에 나온 건데요. 연준, 금융 안정이 세 번째 책무인 것처럼 행동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준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는데, 금융 안정? 그리고 뭐 글로벌 경기 이런 것까지 신경 쓴다? 당시에 이제 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녹취록을 1982년부터 2009년까지 전부 검토한 뒤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지를 조사를 했던 건데요. 붕괴나 위기, 변동성 같은 표현들이 역대 FOMC 녹취록에서 각각 500번 넘게 등장했다. FOMC 위원들이 통화정책 논의 중에 금융 불안 우려를 제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쓴다. 논문은 특히 금융시장 붕괴 기간에 금융 불안에 대한 잦은 언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금리 인하로 귀결됐다라고 분석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금융시장 붕괴, 금융 불안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으니까 연준에서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좀 도출할 수 있겠네요. 자, 연준의 목적 궁금해서 사이트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자, 크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준 홈페이지에서요.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완전 고용과 안정적인 물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가의 은행 및 금융 시스템의 안전, 그리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위험을 억제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 미국 금융기관 및 외국 공식기관의 특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여기서 관심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2019년에 파월이 금리 인하를 결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이거죠.
이거를 연준에서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자, 이런 측면 봤을 때 최근에 유엔에선 미국 연준 등의 금리 인상 중단 촉구를 하고 있다. 경제 침체로 몰아넣어. 이런 얘기 나오고 있죠. 또한 이제 최근에 아서에이지가 미디움 글에 이런 얘기를 올린 적이 있어요. 11월 중간 선거와 G20 이후 반전 가능성을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이제 이거 원본이고 이건 이제 해석본이에요. 연준과 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US 달러 강세 정책이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발리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뒤집힐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 요 이야기. 국가들이 참여하면서 현재 이제 연준의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충격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논의될 수가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거 LNG 유조선 얘기하고 있는데 요거 되게 흥미롭습니다. 아무튼 이 G20은 앞에 있는 유엔하고 같이 묶어서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래서 연준 해석을 고려할 가능성. G20 회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립니다. 2022년 11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고요. 자, 이제 가스 이야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러시아 제재 덕에 미국이 웃었다. LNG 수출량 세계 3위에서 1위. 누가 1등이냐?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1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무역뉴스에서 나오는 건데요. 상반기 최대 LNG 수출국 된 미국. 수출량의 71%는 어디로 간다? 유럽으로 간다. 작년 하반기 대비 12%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수출이 지금 유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즉, 러시아 뭐 가스관 끊고 뭐 이러고 지금 에너지 얻기 힘드니까 결국은 지금 누가 웃고 있냐? 미국이 웃고 있다는 사실이죠. 불안한 유럽, 조단위 LNG 수입 시설 투자, 가스 의존 커질 것. 유럽, 미국에서 배로 수입한 LNG 처리 터미널에 투자한다. 독일은 4조의 예산을 배정했답니다. 최근에 가스관 끊긴 데죠. 폴란드, 프랑스 등 11개국이 채비하고 있다. 선박 형태의 거대 시설로 전쟁 뒤에도 활용이 지속될 듯. 과연 누가 웃을까요? 미국 석유업계 LNG 공급 장기 계약, 유럽 수출 목적. 뭐 15년짜리 장기 계약한다는 데도 있고요. 생산량 제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미국 LNG가 유럽으로 향함.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최근에 노르스트림 가스관 누출 사고 아실 겁니다.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이 부분에서 지금 뭐 가스관이 누출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 사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과연 누가 유리할까요? 때한 달러를 풀어서 발생했던 인플레이션, 러시아의 공급망 이슈로 뭔가 묻어갔던 부분이 있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했는데 미국에선 유럽에 이 LNG를 비싸게 팔아먹고 있고요. 게다가 장기 계약까지. 계속 강달러로 가기엔 또 무리가 있다라는 또 아서헤이지 의견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또한 이제 금리 인상 폭에 대한 이야기 뭐 이건 다 알고 계실 테지만 다시 한번 좀 우리가 리뷰를 해본다면은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제 FOMC 11월에 75bp 그리고 12월에 50bp 올릴 것을 전망하고 있고, 그리고 내년 2월에 25bp의 추가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11월과 12월 그리고 내년 2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강달러, 이게 강달러가 지금 가장 문제잖아요. 근데 한국도 지금 비트코인을 매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코인을 매수하시는 입장에서는 현재 되게 불리한 상황이죠. 근데 강달러 또한 계속 평생 지속될 수는 없다. 언젠가 떨어질 것이다. 그런데 이제 타이밍의 문제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FTX에서 달러 현물 지수 무기한 선물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실제 DXY 비율과 다릅니다. 위에가 실제 DXY 비율이고요. 밑에가 FTX에서 설정한 달러 인덱스의 비율인데 이건 약간 좀 다소 다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아서헤이지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마지막 문구, 지금 이제 선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겠다 해가지고 막 이런 의지를 막 불태우는데 중간선거 이후는 이미 표 다 받아놨는데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부터는 레임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달러 인덱스가 테라 USD보다 더 빨리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반 농담 섞인 이야기로 이렇게 아서헤이지가 얘기를 했는데, FTX 결국 샘 뱅크먼 또 아주 투자의 고수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선물 상장을 했다는 것을 보면은 뭔가가 좀 있지 않을까. 여기 달러 인덱스 가지고 또 요리해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뭔가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한 뭐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미국 중간선거 이후 S&P 500의 역사적 움직임 평균값을 우리가 보신다면은 중간선거가 있는 해에는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3분기까지가 재미가 없고 4분기 즉 11월 중간선거가 있는 날 이 4분기 때부터 해서 그 이후 주가에 이런 아주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 패턴으로 봐도 우리가 11월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뭐 5월에 11월로 집중된 암호화폐 운명, 그리고 6월에 4분기가 중요한 이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중간 선거에 대한 얘기 계속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좀 다만 우려되는 부분이 한 두 가지 요소 정도 크게 있을 것 같은데요. 뭐 크레딧 스위스 최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뭐 제2의 리먼 사태가 되나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랙스완 같은 이런 영역은 사실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들 모르죠. 뭐 우리가 뭐 마이클 버리 같이 뭐 우리가 뭐 영화 뭐 빅쇼트의 주인공이 뭐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사실 그건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 몇 팀만이 그때 숏에 배팅해 가지고 돈을 벌었다고 하기 때문에 거의 이건 뭐 불가능의 영역에 가깝고요. 이제 러시아에서 핵을 쏘면 어떡하냐, 제2의 코로나 빔 이상급으로 아래로 막 내리꽂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나만 망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옆에 다 쳐다봐도요 다 어차피 같이 망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이건 사실 대응 불가의 영역이죠. 뭐 누가 어떻게 핵 떨어지는 거 미리 예측해가지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정량의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필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10월에는 없고요. 11월에 있습니다. 11월 1일에서 2일 이때 75bp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월 8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움직였던 역사적 패턴 요걸 좀 하나 좀 추가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G20에 이제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런 리스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될 가능성 그런 부분 이게 11월 15일부터 16일 발리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FOMC가 12월 13일, 14일에 진행이 됩니다. 이때 50pp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중간선거 치르고 그리고 G20에서 논의가 되고 하면은 75pp를 유지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인상폭에 있어서 조금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50pp 시나리오로 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미국 CPI, 신규 실업수단 청구 건수, 실업률 등 그런 부분을 요소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푸틴이 뭐 핵을 쏘거나 갑자기 뭐 블랙스완이 찾아오는 경우는 예측을 불가하기 때문에 일정량의 현금 보유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2년 말까지의 어느 정도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22년 말까지 생각해도 23년, 그리고 24년, 그리고 25년 좀 시간이 좀 아직까지 좀 빕니다. 이 시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내년, 내후년은 좀 이건 또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그냥 꾸준하게 올라갈지 이때처럼 아니면 한번 쭉 올렸다가 뭐 경기 침체 이후로 한번 내리꽂는 이런 상황이 이때 또 발생이 될지 그건 모르잖아요. 뭐 어떻게 갈지. 그래서 이건 좀 그때 가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좀 하나 좀 이제 우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맨날 뭐 비트코인 반감 사이클 이제 다 얘기합니다. 뭐 언론에 이제 다 얘기합니다. 지나간 사람도 이제 웬만하면 대충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 보상 반감 효과가 이제는 이제 수수료 효과로 이전될 가능성 그리고 반감 이후에 상승하는 이 공식이 앞으로는 점점 더 그래서 이 영향력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제 의미가 많이 희석될 것 같고요. 가격 상승에 있어서도 그렇게 큰 역할을 점점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번 사이클 때가 우리가 암호화폐로서 막대한 부를 챙기는 거로는 마지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 이후에는 뭐 이제 세금도 내야 되고 되게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딱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제 주식처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블랙락입니다. 지금 딴 거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블랙락입니다. 세계 제1등 자산운용사가 이 시장을 지금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반드시 우리가 가격이 떨어지고 재미가 없지만 그들이 지금 때가 되면 막 이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치고 있다라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혁신 확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신기술 문명을 받아들이는 데는 일정 패턴이 있다는 이론인데요. 2.5%의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서 2.5% 이노베이터스가 먼저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따라가는 사람이 얼리 어댑터스 전체 인구의 13.5%가 그 다음 따라 붙고요. 이들이 초기 시장 선점자들입니다. 그만큼 막대한 부를 누리죠. 그 다음에 따라온 사람들이 얼리 메이저리티 그리고 레이트 메이저리티 그리고 뭘 해도 뭐 무조건 비트코인 사기야 코인은 사기야 여기서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다가 마지막에 끄트머리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 이렇게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어떤 뭐 근거가 확실하고 깔끔하게 정리된 것을 많이 원합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여태까지 이제 영상 2019년 2월부터 방송했는데 느끼시겠지만은 뭔가가 깔끔하지가 않아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확실한 정보가 여러분들의 손에 쥐어진다 했을 때는 이미 가격이 그 가격이 아닙니다. 뭔가 애매하고 뭔가 약간 어설프고 이거 정보 맞나 할 때 그때 들어가서 확실한 정보가 나올 때일수록 가격이 상승하죠. 그래서 선택이 옳았다 해가지고 그때 수익을 많이 얻죠. 투자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고 모든 정보도 있는 것. 여러분들이 내부자가 아니면은 모릅니다. 근데 웃긴 게 사람들은 무조건 깔끔하고 완벽한 정보를 처음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보는 방송 앞에서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저번에도 이제 라이브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어떤 내 코인을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투자를 했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톡방이나 텔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거나 어떤 분들은 거꾸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 반대로 알고 있는 분들도 많다. 그래서 괜히 톡방에 들어갔다가 여기 사람들한테 휘둘려가지고 털고 나왔더니 나중에 보니까 갑자기 폭등했더라.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투자의 판단의 근거가 옳았더라.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정보를 그들은 주지를 않습니다. 어설픕니다. 그리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라는 것은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들께서 이 그룹 안에 들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